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 금융계의 어벤져스들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초대 손님으로는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다시 모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약간 아쉬웠던 네.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동안 뭐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었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유 본부장님 모시고선 하반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좀 유망한 섹터들 그죠. 얘기하다가 그거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유망 섹터를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먼저 질문인데 네. 제가 이제 어디 다른데 이제 네, 네. 말씀하신 걸 보니까 전반 신원바 네. 뭐 이렇게 해서 줄여서 뭘 하나 말씀하시는데 재밌게 예, 예. 이게 뭡니까? 예. 예. 전반 신원반은 사실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썼던 단어고요. 예. 전은 전기차 배터리. 네. 그다음에 반은 이제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네. 신은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네. 그리고 언은 언택트 산업. 언택트 산업. 네. 그리고 반은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예. 사실 이것을 이제 글로벌로 또 보더라도 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글로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업종이 대표 성장 업종이 3개가 있는데 예. 그게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예,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좋다네요. 있는데 예. 그 신재생 안에 전기차도 들어가는 음. 그렇게 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한국이랑 글로벌 보는 게 사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요.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산업재, 산업재,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재. 소비재. 특히 소비재 중에서도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7, 가치주 3 이렇게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7대3 전략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성장 업종들 7,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치 업종이라고 보는 것이 산업재와 소비재라서 이런 쪽에 한 3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 신원바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뭐 글로벌도 뭐 비슷하니까 네. 요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전기차 배터리. 네. 요거부터 보죠. 네, 우선 그 이 업종 자체는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죠. 큰 그림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는 전기차 시대죠. 가솔린 차 시대는 지났죠. 물론 아직까지도 한참 걸리겠지만 신차를 구입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기차로 전환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탄소 배출 0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2050년이니까 그죠? 그때까지의 계속적으로 이쪽 전기차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차의 방식이 어떻게 됐던 뭐 심지어는 수소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전기차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기차 그러면 테슬라 딱 처음에 떠오르는 게 이건데. 근데 사실 테슬라도 좋지만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에서 25% 사이예요. 전기차 쪽으로 보면 아마도 그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자율주행하고 연결이 되면은 테슬라의 매력도는 정말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냥 자동차만 놓고 보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 한국으로 포함을 하면 현대차군이겠죠. 당연히 전기차 쪽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있고 이쪽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전기차 투자를 할 때는 그냥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자율주행까지 생각을 하시고 뭐 이렇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늘리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화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에 이제 애플이 예, 핸드폰을 플랫폼화 시켜서 엄청난 비즈니스를 만들었던 것처럼 예, 자동차도 플랫폼화를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자동차를 쓰면서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전기차 투자는 정말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꾸러미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 전기차. 그리고 그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도 정말 매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한번 요이 땅 하면 굉장히 빨리 캐치업하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제가 좀 충격적인 데이터를 봤는데 다들 코로나 백신 안 맞는다, 너무 뒤처졌다, 노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죠. 그랬다가 어저께 보니까 우리나라 순위 상당 올라갔어요. 아니 상당히 아니고 전 세계 1등이 됩니다. 네. 속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저기 100명당 제일 많아졌대요. 그래서 그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전기차를 쫓아가는 게 좀 늦긴 했었죠. 그런데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쫓아가는 방향성이나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투자는 하셔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안에 가장 큰 핵심이 배터리죠. 부품으로서.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2019년, 2020년 이때는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중국계가 또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에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어떤 성공이냐 실패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전기차 자동차 완성품에 있어서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배터리 쪽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이 부분이 삼성전자 아닌가요? 상당히 좀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좋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가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좀 퍼포먼스가 안 좋았잖아요. 물론 근데 글로벌로 보시면은 이 반도체 대표 ETF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속스 SOX가 있고 이걸 추종하는 ETF가 SOXX가 있어요. 보시면은 거의 뭐 전 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아직까지도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뭐 20% 가까이 뭐 이 정도의 수준에 있어서 다들 또 뭐 아직까지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글로벌적으로 보면은 슈퍼 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슈퍼 사이클이냐면 지금 가동률 100%입니다. 다. 그리고 설비 투자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이 기존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들었으면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미국의 기술주들 다 아는 마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뭐 등등등 대부분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슈퍼 사이클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 업종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고점을 찍는 실적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팔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십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한참 더 올라가야 된다. 한참 더 간다. 뭐 적게 봐야 30%지. 뭐 세게 보면 100%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서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투자는 지금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요거는 약간 생소해요. 아까 전기차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신재생 에너지는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다들 뭐 온난화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이 없애야 되는, 네, 줄여야 되는 없애는 걸로 이제 글로벌 가고 있죠. 그렇죠? 글로벌 국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고 네. 할 수 있느냐,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반도체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이터 마이닝, AI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운용을 하려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것이 에너지 소비입니다. 네. 전기 소비가 많이 그렇죠. 늘어난다. 전기 소비가 네. 엄청나게 늘어나죠. 네. 뭐 최근에 비트코인 그것도 이제 엄청나게 에너지 소비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화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2019년 데이터로 계산을 하면은요. 네. 약 1억 7,300만 킬로와트 를 지금 에너지를 창출했다고 치면 네. 그 중에서 화석 연료 쪽이 전체의 85%가 넘습니다. 전체 지구 각국이 생산한 에너지를 네. 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따지는 건데 그랬을 때 뭐 단연 석유가 1등이고요. 뭐 그 다음이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예. 이 세 개가 예. 1억 5천이 넘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80%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다 더해봤자 풍력과 태양광을 더해봤자 4%가 안 돼요. 2019년 데이터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엄청나게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패러티라고 해서 석탄 생산에 들어가는 코스트 대비해서 이쪽의 코스트가 더 낮아지는 그런 타이밍까지도 왔대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투자는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많이 일어날 거고 석탄 같은 경우는 도태될 거다. 그런 에너지 시대라면 앞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의 투자는 정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가마다의 어떤 이 그리드 패러티의 가격이 틀려요. 뭐 중국이 지금 가장 낮아요. 그래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의 거의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유럽 쪽도 독일 같은 뭐 스웨덴, 뭐 덴마크, 뭐 이런 네덜란드, 뭐 이런 쪽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쪽이 경쟁력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미국은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태양광과 특히 뭐 토양광 쪽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좀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만약에 이 태양광 에너지를 우리나라에서만 창출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테지만 지금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일본, 뭐 유럽, 미국 쪽에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는 기업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원자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고만 안 터지면 정말 좋은 전력을 창출해내는 에너지죠. 근데 이제 사고가 터지면 그 여파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답을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석탄에 대한 투자는 아마 급격하게 줄어들 거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셨는데 이거 잠깐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리드 패러티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를 여태까지 생산해 올 때는 다들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정부 보조금을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수익이 나는 구조였는데 그리드 패러티라는 것은 그 보조금이 필요 없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비용보다는 더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는 그 분기점, 그걸 그리드 패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넘어선 기업들, 넘어선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유럽 국가들과 중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뭐 중국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석탄 발전하는 것보다 더 싸다. 싸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언택트 산업. 요거는 뭐 당연히 좀 뭐 많이 좀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언택트 산업이라는 것은 아마 이제 시대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카오, 뭐 네이버, 카카오 뭐 등등의 회사가 있을 거고요. 예. 미국으로 따지면 뭐 대부분의 모든 IT 기업들이 언택트와 연결이 돼 있겠죠. 예. 뭐 아마존이라는 기업도 그럴 테고, 뭐 페이스북, 뭐 등등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을 테고요. 심지어 이제 줌 비디오, 예. 아시겠지만 가상 화상 회의를 하는. 그다음에 이제 예. 가상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가상현실. 예. 뭐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겠죠. 예. 심지어 애플도 가상현실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애플 웨어라고 해서 안경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뭐 이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언택트 산업은 전형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멀티플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성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대신에 이런 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성공을 하느냐를 알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누가 이길 거냐, 누가 성장을 제대로 하고 누가 자리를 잡을 거냐. 다들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1등을 할지 아무도 몰랐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은 다행스럽게도 뭐 거의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거의 두 회사가 거의 꽉 잡고 있습니다. 잡았으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초점 맞추시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워런 버핏이 뭐 기업을 찾을 수 없다면 산업을 사라 뭐 그런 얘기를 또 초보 투자자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또 뭐 ETF 같은 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그 바이오 산업 이건 뭐 당연히 앞으로 각광받을 것 같다 이거는 다들 아는 얘기 같은데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하자면 최근에 이 게놈 시퀀싱이라든지 게놈 연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은 코스트가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그 코스트가 굉장히 효율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의 바이오 산업이 연간으로 개별 종목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게 몇 개 회사가 다 먹여 살리거든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회사들이. 그래서 겨우 한 3%에서 5%만 성공을 하고 그 3%, 5% 성공한 것이 나머지 90% 이상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했었을 때 옛날에는 수익률이 10%대 초반이었다면 평균적으로 최근에는 20%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효율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바이오 산업에 투자는 꼭 해야 되는데 연간 수익률 20%를 낼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8% 수익만 내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게 2배 이상을 낼 수 있는 산업이라면 당연히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분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ETF를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여기도 ETF를 활용하라.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시면 성공하기 정말 어렵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ETF가 아니라 대형 기업이 어떻게 보면 ETF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고 뭐 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개념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이 산업만큼은 대형 회사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만큼 자본이 풍부하고 그것을 많이 투여를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니까 절대적으로 작은 회사 투자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은 조그만 바이오 회사 많이 투자하시는데 정말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장주 쪽 성장 분야 한 5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가치 쪽으로 2개가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산업재하고 필수 소비재. 소비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산업재, 산업재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굉장히 산업재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옛날에 이제 차화정 얘기할 때 화학 정유 이게 다 이제 산업재로 들어가죠. 뭐 심지어 철강이라든지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중간재까지 또 아니면 나중에 뭐 정말 이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이제 산업재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industrial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업종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경기가 회복을 하니까 경기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재들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를 일정 부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또 이쪽을 투자를 할 때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ETF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 ETF를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1등 기업과 2등 기업까지만 투자를 하셔라. 1등, 2등까지만 투자해라. 네. 예. 뭐 예를 들면 조선산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조선산업이 가장 경쟁력이 네. 있는지 네. 그 1, 2등만 투자를 네. 하시고 철광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딱 하나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딱 보면 그죠? 그렇게 투자를 하시고 1, 2등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산업들이 있는데 산업재에 있어서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산업재는 1등, 2등만 투자하라.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가 들어갑니다. 소비재는 사실 1등, 2등만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1등, 2등 투자하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소비재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실질적으로 뭐 푸드앤베브리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임의 소비재로 가면 이제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소비재로. 예. 뭐 그러니까 임의 소비재일 때, 예. 뭐 필수 소비재로 따지면은 뭐 여행주도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뭐 레스토랑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 호텔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모든 리테일 쪽 관련된 소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쪽에 보면 지금 이제 경기가 코로나19 이후에 소비가 안정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중에서도 제대로 회복하는 회사들이 있을 테고 네. 못하는 회사들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으면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코로나 회복 이후에 최근에 지금 항공주, 호텔주, 여행주 뭐 이런 소비재라고 막 각광받는데 네. 이거 아무거나 살 게 아니다. 이런 말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예. 자, 호텔이라고 칩시다. 음. 호텔을 우리가 이제 정상화되긴 하겠죠. 예. 그런데 그 정상화되는 것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매출 대비해서 앞으로 이게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냥 그때 그 수준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죠. 예.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 성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화는 있지만 성장은 없는 거죠. 그러면 성장이 없을 때 누가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요? 성장이 없는 산업은 당연히 1등, 2등이 성공을 하게 되겠고 예. 작은 회사들은 도태될 수 있는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이쪽 투자는 이 종목 선별이 중요합니다. 대신에 그거가 너무 골치가 아프고 투자하기 어려우시다면 ETF가 항상 ETF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 중에 투자를 하시는 게 산업을 투자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살짝 또 말씀하시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네. 한국 투자자들한테 이제 당부하고 싶은 말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이게 지금 한국 투자는요. 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수들이 시장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네. 제가 경력 28년인데 한국 시장을 가장 힘들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투자를 하는 전략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가요? 예. 보통 그렇다고요. 보통. 보통.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투자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년으로 따지면 2년은 좋은데 8년이 정말 머리가 아픈 그런 시기를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글로벌 투자를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GDP의 50% 이상이 수출이잖아요. 예. 예. 우리는 경기 민감 국가잖아요. 글로벌 경기가 정말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투자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보시고 길게 보시고 어떤 자산 배분을 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글로벌 투자를 하시고 이것을 굉장히 익숙해지시길 바라고요. 또 그것을 자제분들이나 젊은 층에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유튜브를 만드는 것이 그런 지식을 정말 젊은 층과 모든 분들과 다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런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유동원 본부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요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요거 많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